요즘 누가 일본 기업에 가요? 한국 대기업이 짱이에요.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이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일본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을 그저 식민 지배한 아류국가로 치부한 일본 대기업도 초비상 사태입니다. 대기업 신규 채용 설명회에 작년에 비해 20%만 참여하였고 거기서도 엘리트 대학생들은 다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작은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대기업 임원 아내의 딸이 한국으로 교육을 떠나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후기는 SNS에 퍼져 일주일 만에 3천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더욱 우수한 엘리트 다수의 학생들이 한국 취업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잠시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48세, 도쿄 미타카에 살고 있죠. 남편 마사토는 미쓰비시 중공업 임원이고 저는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 사회의 모범적인 중산층이었어요. 일본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아래서 자란 엘리트들이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 마사토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어둡더군요. 손에는 회사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보고서를 봤어. 도쿄대 졸업자들이 한국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한국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 도쿄대생들이 굳이 그런 곳으로?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나라가 우리 최고 인재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기술 선진국인데 말입니다. 마사토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LG, 현대차, 삼성.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촌스럽고 어색한 기업들이었죠.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일본 인재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기술력이나 경영 노하우를 베끼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 기술 배우는 나라 아닌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원조받던 나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조카 타쿠야가 찾아왔습니다. 도쿄대 4학년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 예정인 아이였죠. 이모, 저 삼성에 지원했어요. 삼성? 타쿠야, 너 정신이 나갔니? 미쓰비시나 소니, 도요타 같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삼성 커리어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심이에요. 미쓰비시는 저를 그냥 부품 취급하더군요. 그 순간 마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부품 취급한다고 하니까요. 조카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 기업은 저에게 조용히 시키라고만 해요. 삼성은 제 아이디어를 듣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선 실력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어왔거든요.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쳐왔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걸 답답해한다니요. 그날 밤 마사토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해. 거기선 질문하는 사람이 앞에 선다는 거야. 그게 뭐가 좋다는 건가요? 우리식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회사 분위기는 실력 있는 사람도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카 타쿠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때 우리 집에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 렌이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전화였어요. 사토님, 렌군이 또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포기하고 앉아있더군요. 수업 분위기도 망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짜증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학교에 달려갔어요. 렌의 노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글자들이 뒤바뀌어 있고 문장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어요. 마치 외국어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렌이 난독증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토님, 그런 변명 말고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집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죠. 특수학급을 권해드립니다. 특수학급.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교사였을 때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분류해버렸거든요.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여서 조용히 격리시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토 아들 또 문제 일으켰나 봐. 전직 교사라던데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네. 집에 돌아와 마사토에게 말했습니다. 렌이 정말 힘들어해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키코,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살았잖아. 렌도 적응해야지.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들만 특별 대우 받을 순 없어. 하지만 아이가 아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들어와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 애가 노력을 더 해야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노력을 더 하라니요. 렌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나요? 그날 밤 렌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렌아, 왜 울어?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해? 글자가 춤을 춰서 읽을 수가 없어. 나만 바보 같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해, 남들처럼 해, 왜 못하니, 노력이 부족해. 지금 제 아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레나,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어. 그 순간 타쿠야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일본은 저를 부품 취급하더군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렌을 하나의 부품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틀에 맞지 않으면 불량품 취급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 깨달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오후 친구 리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흥분되어 있더군요. 유키코, 너 혹시 우리 하루키 기억해? 3년 전에 왕따 당하던 그 아이. 물론 기억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 소심한 아이 말이죠. 리에는 항상 그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집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 혹시 또 문제라도? 서울에 있어. 삼성 미래교육센터에서 인턴하고 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키가요? 그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삼성에서요? 그것도 미래교육센터라니. 리에, 농담하는 거지. 하루키가 삼성이라고. 진짜야. 실리콘밸리 협력 프로젝트 담당이래. 내가 직접 화상통화했는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다음 날 리에를 급하게 만났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하루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자신감으로 넘쳤어요. 3년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글도 못 읽었거든. 일본어로만 생각하던 아이가. 그런데 거기서 읽기 훈련 받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한글로 읽기 훈련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한글은 우리 아이를 혼내지 않았대. 구조로 설명해줬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줬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구조로 설명한다니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외우라고만 했는데. 하루키가 그러더라고. 서울은 아이를 시험하지 않고 먼저 관찰하더라고. 뭘 못하는지가 아니라 뭘 좋아하는지부터 보더라는 거야. 리에가 서울 체험학교 팜플렛을 건네줬습니다. 제 손이 떨리더군요. 여기서 3개월 과정 있어. 하루키가 거기서 시작했거든. 지금은 삼성에서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맡고 있어. 팜플렛을 받아든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 질문 중심 교육, 아이 중심 커리큘럼.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하루키 연봉이 얼만지 알아? 일본 대기업 신입의 3배야. 삼성이 그 아이 실력을 그렇게 인정한 거지. 3배요? 그럴 리가. 그리고 구글하고도 같이 일한대. 하루키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구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발전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팜플렛을 들고 잠 못 잃었습니다. 하루키의 변화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단정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 팜플렛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렌과 함께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마사토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체면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요. 렌을 살리고 싶어요. 한국 따위에서 뭘 배우겠다고?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루키의 변화를 본 이상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체험학교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교실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렌에게 다가왔습니다. 렌 안녕. 나는 김 선생님이야. 이 글자가 어떻게 보여? 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춤추는 것 같아요. 글자들이 움직여서 읽기 어려워요. 일본이었다면 즉시 혼났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정말? 그럼 춤추지 않게 도와줄까? 우리 함께 글자를 잡아보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렌의 어려움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봤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렌에게 글자의 구조를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지. 입 모양을 따라 만든 거야. 이 소리를 낼 때 입이 이런 모양이 되거든. 렌이 처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은 과학이야. 소리와 모양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해하면 쉬워져. 30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읽을 수 있어요. 이 글자가 뭔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을 글로 써봤어요. 렌이 자신이 쓴 한글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교실은 저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도쿄 교실은 조용하라고만 했는데 렌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조용히 시키고 틀에 맞추라고 강요했죠.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창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이 중심일 줄 몰랐습니다. 한글은 렌에게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렌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선 내가 특별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취업 포럼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성과 LG 설명회 참가 신청자가 일본 기업 대비 3배가 넘었어요. 젊은이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요타나 소니 설명회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어요. 놀라셨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대세예요. 포럼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선 연차보다 결과로 말하죠. 기회는 정말 빨라요. 일본처럼 1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조카 타쿠야가 한국 진출을 확정하며 한 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등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거기선 내 말을 들어줄까? 일본은 너무 답답해.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라던데 진짜인가?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어온 일본 교육의 우수성이 젊은 세대에게는 족쇄였던 거죠. 대학교 진로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일본에서는 졸업장만 보고 한국에서는 실제 실력을 보냐고요? 실력을 본다고요? 네. 한국 기업들은 면접에서 창의적 사고를 테스트한대요. 암기보다는 응용력을 중요시하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졸업장과 점수로만 재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먼저 보고 있었고요. 리에가 보내준 하루키의 근황도 놀라웠습니다. 삼성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1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냈어. 나이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니까. 리에의 말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키가 그러는데 삼성 반도체 매출이 인텔보다 크대. 한국이 이미 기술 강국이었던 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저녁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청년 한국 기업 선호도 3년 연속 증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졸업장을 보지만 한국은 말을 들어줍니다. 한 취업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우리는 틀에서 경쟁했고 그들은 기회에서 성장하는구나.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제 인생 48년 중 가장 부끄럽고도 감사한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교육 철학과 기업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렌이 도쿄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3개월간의 변화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첫 번째 발표 과제가 주어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발표해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준비된 자료를 그대로 읽기만 할 때 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에서 배운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부터 말할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이 커졌어요. 렌은 자신의 생각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방식 그대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는군요. 렌군, 이런 접근법은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야, 한국에서 공부했다며? 왜 이상하게 해? 튀려고 하지 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해. 렌을 따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렌이 위축되고 다시 조용해졌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무서운 건 너희가 아니야. 다시 말 못하게 되는 게 무서워. 렌의 당당한 대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신감이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용기까지 심어준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고 배웠어. 다양한 게 좋은 거라고 했어. 렌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님, 한국 교육 사례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포럼 발표자로 초청받은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발표 당일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말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한국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답을 강요했지만 한국은 생각하는 과정을 가르쳤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 교육감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우리도 한국식 교육법을 연구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이 교육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사실이었군요.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렌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학교 애들도 질문하기 시작했어. 내가 발표한 방식 따라 하려고 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하나의 교실을 바꿨고 이제 교육청도 묻기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 교육이 이렇게 영향력이 클 줄 몰랐어. 렌이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바뀌었어. 이제 우리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오,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이 다른 나라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사토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식 교육받은 신입사원들 얘기가 나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야.
정말이요? 응.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겠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마사토조차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렌이 LG AI 연구소 글로벌 직무 과정에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창의력과 다문화 감각,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면접관의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한국 교육의 위대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쓰비시 임원 간담회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왔어요. 이젠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반발했어요. 한국 따위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요? 우리가 기술대국인데. 하지만 젊은 간부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때 LG 한국 본사 인사담당 이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한국의 철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을 원해요. 성장하는 사람이요? 네. 질문하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패가 경험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성장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요. 가능성을 먼저 본다고요? 일본은 과거 성과를 보지만 저희는 미래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거죠. 아, 그래서였구나. 한국은 사람을 부품으로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LG는 이미 전 세계 AI 특허 2위거든요. 삼성은 반도체 매출이 인텔과 TSMC 합친 것보다 많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전국 고교생 진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수치였어요. 한국 교육은 이제 핀란드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을 교육 모델로 삼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사님의 말에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 아이가 문을 열었고 이젠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렌의 변화가 시작이었고 이제 일본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서울은 그 아이에게 직장을 준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줬습니다. 정말 깊은 철학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과 지혜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렌이 서울 LG AI 연구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여기선 제가 말한 걸 들어준 사람들이 저를 뽑았어요. 제 가능성을 봐준 거예요. 렌의 첫 출근 소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제교육포럼에서 일본 대표 패널로 참석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각국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도쿄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울에서 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이 처음으로 우리 아이를 틀렸다고 하지 않은 곳이니까요. 청중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렌의 첫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본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렌이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으로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릴 때 겪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글자가 춤춘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요. 렌은 자신의 난독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했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말하며 삽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에게 준 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렌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렌은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제 저는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 교육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일이죠. 한국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청중들은 항상 깊은 감동을 받아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부끄럽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레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저 역시 두 나라를 잇는 교육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